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생생법률쇼와는 또 지난주부터 함께하게 맞습니다. 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떤 키워드인지 만나보시죠. 학교에서 일어난 참극. 네,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1학년 여학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김하늘 양이죠. 네, 기다리던 모 학원 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라고 이미 연락을 했고 재차 연락을 해도 학생이 오지 않자 결국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4시 50분경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부모는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학부모, 교직원, 출동한 경찰들이 모두 학생의 위치를 추적하였고 결국 교내 시청각실 내부에 있는 장비실에서 학생과 그리고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5시 40분경 학생은 구급차로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학생의 아버지는 교감 선생님의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6시 15분경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김하늘 양은 저녁 6시 35분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믿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이제 참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참혹한 사건인데요. 해당 교사가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범행을 자백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전하는 저도 지금 이제 몸이 살짝 떨리는데요. 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된 장소에서 다름 아닌 같은 학교의 교사도 몸에 상처를 가지고 피범벅이 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가지고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함께 발견되었던 40대 교사였습니다. 이 교수는 학생을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이 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 자신이 살해한 것이 맞다라고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가 아이를 해칠 수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알려진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 정신적인 문제로 질병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는 작년 12월 30일자로 학교에 복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2월 30일자 복직을 했는데 같은 달 12월 9일에 정신질환 문제로 6개월간 질병휴직 상태였는데 갑자기 3주 만에 조기 복직한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문제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었고 그런데 22일 만에 조기 복직을 신청을 했을 때 이 질환이 진짜 완벽하게 완치가 됐는지를 어떻게 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공백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좀 거쳤나요? 네, 해당 교사는 질병 휴직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됐습니다. 교직원의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을 보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라고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첨부해서 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교육청은 만약에 해당 교사가 휴직 복직이 반복되었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든가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유심하게 관찰을 했을 테지만 이 교사는 단 1회에 한해서 휴직을 했기 때문에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사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청은 요 교사가 돌연 조기 복직한 것을 두고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이다. 즉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바로 복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문가의 소견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복직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진단서만 제출이 되면 사실 이제 그 다른 요소들을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근데 이번에 또 많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여러 가지 좀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좀 조짐이 좀 보였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 교사들에게 폭행을 좀 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불과 4일 전이죠. 2월 6일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2월 6일 업무 포탈에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부수는 한편 불 꺼진 교실에서 해당 교사가 앉아있자 대화를 시도하고 같이 퇴근하자 이렇게 말하는 동료 교사의 머리를 팔로 조이거나 네.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아 꺾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학교 측은 여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피해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한 후에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사망한 하늘 양과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여교사 서로 그 이전에는 좀 뭐 모르던 사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늘양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이뤄지는 돌봄 교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교사는 복직 이후에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즉 돌봄 교실 교사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교육청도 학생은 가해 교사와 접점이 아예 없었다.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을 들어가면서 후임자가 담임의 업무를 승계했고 피해 학생과는 일절 접촉이 없던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서 피해자 A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피해자 A씨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면서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휴직 중 자살을 생각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또 경찰에 학교 근처 마트에서 당일날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시청각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돌봄교실에서 하교하는
불특정 학생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목 부위의 수술을 네. 마친 교사는 진술은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경찰이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경찰 수사가 이제 어쨌든 진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피의자 진술 외에도 또 어떤 내용들을 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피의자 진술뿐만 아니라 폐쇄로 CCTV 영상 네. 확보를 해야 되겠고 휴대폰 감식 그리고 주변 동료 교사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직 근거가 된 전문의의 소견서 그리고 그동안 이 교사가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던 진료 기록 등을 역시 절차대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 서장은 피의자의 목 부위 부상이 심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외부에는 CCTV가 있는데 학교 내부와 범행 장소에는 CCTV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범행 장소를 살해 목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네. 여부는 추후 조사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유가족들도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좀 울먹이시면서 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제 사망한 한 양과는 관계가 없는 여교사가 불특정인 아무 아이여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가해 여교사가.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좀 계획을 한 범행이다. 이렇게 유족분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흉기를 이제 그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좀 계획 범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교사가 그 칼을 구입하고 마트 갔다 오는 장면이 네.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죠. 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계획적 살인 범행, 즉 계획살인이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등이 그러한 조건입니다. 본 사안은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에 해당하여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해서 소지한 경우에는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청각실로 데리고 들어갔지 유인을 않습니까? 했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자 유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요.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네. 그래서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교원들의 정신 건강 관리가 보다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 질환을 겪고 있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이런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초중등 교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자도 4,475명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9년에 20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종사자 인원도 2019년 17.6명에서 2023년에는 28.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간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묻지마 살인과 비교해서도 가장 비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우울증이 있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네, 정신과 전문의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낙인을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언급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섣불리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사는 평소에도 이미 나왔던 것처럼 네, 공격성과 공격적인- 폭력성이 그렇죠 강했습니다. 이것이 범행으로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면서 본인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선택한 것이지 우울증이나 흥분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이 교육 당국의 어떤 관리 체계에도 좀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정신질환 등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원들이 복직을 할 때 그 복직 심사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유가족도 이제 관련 제도를 촉구하면서 하늘이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그래서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성향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어제죠. 정부 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가 없이 복직하고 심지어 범행 며칠 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의 규칙 단계로 지정되어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상위법인 법령 단계의 규정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후에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의료진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원이 지속적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어리고 연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한 살해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충격적이고 좀 공분을 산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법 꼭 제정이 돼서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가벼운 30년. 네, 30년. 가볍다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뭔가 또 굉장히 좀 울분이 좀 있게 좀 느껴지는데 이 30년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무차별하게 폭행해서 살해하고 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요. 이게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발로 차 넘어뜨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하고 조경석, 그 아파트 정원에 둘러싸져 있는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경석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공격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최성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을 희롱하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조금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를 갑자기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이 폭행 행위가 무려 13분 동안 이어집니다. 이후 최성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 숨진 피해자 옆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번 영상 공개는 재판부가 피해자 측이 요청한 CCTV 영상 복사를 이례적으로 허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두경부 손상, 머리와 얼굴뼈가 부서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흡연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이 피해자를 정말 이유 없이 좀 구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래도 저희가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를 좀 대고 있나요? 최성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네. 어머니를 희롱하고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조사됐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 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망상증이 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고 최성우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최성우 측 변호인은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면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좀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변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남원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미 사망을 하셨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강력한 엄벌이 최고의 예방이라면서 극악한 살인 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 실현은 사형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상해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폭행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석, 바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가지고 내리찍는 등 그러니까 충분히 좀 네. 사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맞습니다. 걸 알고 그랬을 맞습니다. 가능성을 좀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냥 배나 어깨 이런 데를 때린 게 아니고 네. 머리 부분 그리고 머리를 중점적으로 내리찍는 등 폭행이 굉장히 치명적인 상해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폭행 지속 시간이 13분이 넘는다라는 점에서 최 씨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좀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이 아닌 30년형을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태연히 흡연을 하거나 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아서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살해를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30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폭행해서 네, 거기에 멈추지 사람이죠. 않고 네.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피고인이 만약 추후에 또 다른 망상의 지배를 받는다면 또다시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인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최성우 측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최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어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 측은 1심 재판부의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에 대해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이 네. 됩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의 쟁점은 과연 이 양형이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무거운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포인트는 과연 상해치사와 살인죄인지 그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과연 있었는지 여부가 다시 한번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유족으로 보이는 그 따님의 인터뷰 영상을 저는 봤는데요.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피해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 이 어떤 가해자의 인권만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30년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이 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좀 제대로 여러 가지 그 쟁점들 말씀해 주신 쟁점들이 좀 제대로 다퉈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어르신 운전 중.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도로 위에서 좀 배려나 양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어르신 운전 중을 붙이니까 좀 효과가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초보 운전 표지를 자발적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서로 양보 운전하고 방어 운전 해주는 배려를 받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모든 차량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결과 운전자 10명 중 무려 7명이 다른 운전자로부터 양보받고 배려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네. 공단은 지난해 9월 부산 관내 고령 운전자 차량에 이 표지를 부착해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운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이 표지를 붙인 고령 운전자 95명 중 65%는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이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 96명 중 93%는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서 배려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보 운전이라고 붙인 차량을 보면 좀 이제 약간 나도 그때가 있었지 하면서 좀 이렇게 배려하는 것처럼 어르신 운전 중 이 표지도 좀 하나의 좀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현재 이제 고령 운전자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이제 좀 일컫는 말인데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좀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2010년 5.6%에서 2023년에는 20%까지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건수로 따지다 보면 19만 8천 건의 사고 중 2만 9천 건에 해당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소지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20년에 11.1%에서 지난해 2024년에는 14.9%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뭔가 그 고령 운전자들에게 자진해서 좀 뭐 반납하게 하는 그 운전면허 반납 같은 그런 정책들이 좀 인센티브를 뭔가 지급을 한다든지 일회성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2019년부터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근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이 지난해 2.2%에 그쳤습니다. 경기 지역과 전북 지역은 2%대에 그쳤고 경남과 광주 지역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이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운전해서 이 편리한 것을 좀 이 체감하게 만들 정도의 이제 금원으로는 너무 좀 적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고령 운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좀 안타까운 또 사고였는데 작년 7월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상자를 포함해서 1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운전자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운전자가 이제 좀 급발진을 그 당시에 좀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으로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는데요. 검찰도 앞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 이거는 구형한 대로 나오긴 했네요. 금고 네, 7년 맞습니다. 6개월이요. 네, 이 사건은 처벌 상한이 최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사망자도 있고 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이게 상한치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고라는 개념이 이제 생소하실 수 네. 있는데 징역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금고는 무엇이냐면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은 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의 과실로 무려 9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최대치의 상한에 해당하는 7년 6개월을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또 이유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는데 이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 씨의 차량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작동한 기록은 없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또한 차 씨의 오른쪽 신발에 나와 있던 패턴의 흔적이 가속 페달과 일치한다는 점, 주차장 출구 방향 진행 중에 1단 정지 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속한 점을 확인했고 이러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급발진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징후들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차 씨가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인명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선진국에서는 뭐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좀 뭐 신체 감정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좀 제도적인 마련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사랑한다고 하더니 로맨스 스캠 주의보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 최근에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이제 뜻하는 로맨스랑 이 신용사기를 지칭하는 이제 스캠이 붙었다. 이거 자체도 사실 좀 굉장히 이 로맨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게 사기랑 붙을 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이제 저지르는 건가요? 네, 불법 스팸 문자의 종류가 예전보다 더 다양해졌습니다. 성매매 광고 홍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안내는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친분을 쌓은 뒤에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같은 유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매매나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알려진 수법이다 보니까 걸려들 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로맨스 스팸의 경우에는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시리아 파병 미군, 유명 재력가
일본 유학생, 네. 다양한 직업군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수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스팸 문자에 적힌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을 취하는 순간부터 이 사기 행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사기꾼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상한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남녀 간에 호감을 갖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친해지는 과정을 좀 네. 거쳐서 그럼 언제쯤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나오는 겁니까? 소위 이런 밑작업을 거친 다음에 네. 피해자와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면 사기꾼은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오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만나고 싶은데 교통비를 보내달라. 슬금슬금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간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친밀해졌기 때문에 쉽사리 이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기꾼이 집요하게 설득하게 되면 결국 돈을 송금하고 사기꾼과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이미 좀 감정적으로 좀 친해져서 이제 뭔가 이제 좀 거절을 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접어들 때쯤에 좀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요즘에는 좀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수법이 점점 좀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A씨는 얼마 전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피해자인 A씨는 사기꾼이 땡땡 대표 이사다. 땡땡 그룹 손자 재벌이다. 이렇게 자기가 전문 코인 주식 트레이더인데 나랑 사귀면 1억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속았다고 합니다. 또한 대신 이제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A씨는 이 말을 믿고 고등학교 때부터 모은 돈, 부모님이 넣어준 적금까지 1,900만 원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성은 코인 거래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해. 너의 네.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해 라고 해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유심을 받아갔습니다. 또 차 사고가 났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도 했고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네. 해외 거래라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또 내야 된다는 명목으로 또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는 조금 작은 돈이니까 또 수수료를 600만 원을 건넸지만 네. 남성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참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떼갔다고 하니까 참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해외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이제 무더기로 검거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규모나 수법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네, 11일 경찰청 인터폴 공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캄보디아 포이펫에 위치한 한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9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한국인인데 네. 캄보디아에서 네, 맞습니다. 검거가 네. 된 거군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네. 경찰청은 현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인데요. 이들은 작년 12월께 범죄단지 안에 대포폰과 컴퓨터 등이 완비된 사무실을 차리고 1월 초부터 로맨스 스캠, 즉 연애 빙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 범행은 로맨스 스캠에다가 가상화폐 투자를 접목한 고도화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조직은 앙톡, 속삭임 등 데이팅 앱에서 이름도 예쁘게 박가인 이렇게 네. 하고 가상의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앱에서 이제 활동을 했군요. 맞습니다.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팅 앱에 남성들이 많이 접촉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데이팅 앱에 여성의 이름으로 가상의 프로필을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남성들과 매일 대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이 가상 여성은 MBTI도 있고요. 학력, 키, 몸무게, 보유 차량, 가족관계 모든 세부 정보까지 설정해서 진짜 존재하는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인 후에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집안의 경제가 어려웠는데 코인 투자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실제로 내가 극복한 사례를 알려주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짜 코인 투자 웹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한 겁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나는 매일 투자 공부를 한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가상화폐를 입금받아서 1월 한 달 동안만 수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열흘치 분량의 시나리오와 대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연기를 좀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박가인 일정표라는 대본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대화 주제를 정하고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연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하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까지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말 이 사기를 하는 그 분들도 너무너무 진짜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 연령대가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층이 아무래도 좀 외로움에 취약하다 보니까 표적이 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고령층들이 SNS에서 만난 여성과 4개월간 온라인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대 남성 A씨는 매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가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 해외에서 일하는 사업가이고 한국에 오고 싶지만 자금이 해외에 묶여서 올 수가 없다라는 말에 A씨는 노후 자금 무려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네, 1억 2천만 원이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큰 네네. 돈이죠.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잃은 것이 단순히 돈만 아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놓인 시니어층이 새로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장노년층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2023년 7월 고양시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자신의 공무원연금 5,1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다행히 은행원의 도움으로 막은 사례가 네. 있습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노인의 취약 요소가 주로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가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외로움이 더 취약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한 고립된 환경에 놓인 노인들이 사기범이 이렇게 친밀하게 다정하게 접근하면 쉽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 교수는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와의 감정적 유대를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그루밍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외로움에 취약한 노인이 가장 큰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도 좀 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자동차 할부금에 아내 선물까지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납품업체의 계약을 빌미로 차 할부금 대납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 등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이 적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유기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매 업무를 맡으면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같은 기관의 직원 B씨에게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미뤄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고 네. 심지어 배우자 생일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생일,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신의 생일. 배우자의 생일 축하를 너가 해달라. 왜 그래야 할까요? 무려 200만 원을 요구를 네. 하고 더 심각한 거는 무려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청을 해서 네.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받으려고 제3의 업체까지 동원했습니다. 납품업체와 결탁한 A씨가 발주 가격을 부풀립니다. 그러면 낙찰받은 업체가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랑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을 하게 되죠. 이에 제3의 업체는 그 차액을 A씨에게 주는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루어졌고요. 결국 공무원과 그의 동료, 가족이 유착된 토착 비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게 공직자로 근무를 하면서 뭐 이렇게 고위 공무원이 뭐 직위를 이용해서 취업 청탁을 하거나 이런 사건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뭐 수수한다든지 요구하면 이제 뇌물수수죄 이런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됩니다. 즉, 퇴직 후에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불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에 한해서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데요. 이 직무가 중요합니다. 직무는 법령에서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와 장래의 직무,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직무도 포함합니다. 또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받고요. 뇌물은 필요적으로 국가에 몰수 추징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고위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무엇보다 청렴해야 할 텐데, 이런 공무원 뇌물 뭐 관련 비리 사건들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상 비리가 좀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좀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런 사건 끊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공무원의 직무 자체가 이제 많은 민간인들과 어울려서 어떤 구매 업무라거나 영업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는 공직자에 대해서 공무원 비리, 부패 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이러한 부정부패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비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죠. 납품업체 계약을 돕고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가 하면, 공사를 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사청탁 또는 도박, 음주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부정부패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좀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인데 사실 좀 듣기만 해도 좀 부끄러운 소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관련 사건 하나 더 전달을 해드리자면,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에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서 돈을 뜯어낸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 내용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이게 공무원이 저지른 일이 맞나 싶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그리고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술자리에 직장 동료를 불러낸 뒤에 성범죄 누명을 씌워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동료 2명이 동료 1명에게 지난 2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에 C씨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속여서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또한 2017, 18년에는 C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속여서 6억 6천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무원 관련 범죄, 뭐 엄벌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제 뭐 이러한 사건들 뭐 접하시기도 하고 직접 뭐 수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좀 드시나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가미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 공무원이 이제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나중에 추후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공무원의 보수 같은 경우에 현실화되지가 못한 상황도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게 범죄로 연결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복지라거나 지위 같은 거를 조금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